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공소장 23면에서 23일에 기재된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및 준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피고인은 아무런 관여 없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임을 특별검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일인 2024년 11월 3일 오후 7시 40분경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전화를 받고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8시 15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오후 8시 3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듣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사전에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그 어떠한 법리 검토조차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윤석열이 비상계엄 조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25면에서 35면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위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헌법재판소 2025년 4월 4일자 2024 헌납 8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피고인도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사건 또는 김용현 등에 대한 내란 중임모종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이에 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귀재판에서 내리는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뒤에 설명드리는 증거에 관한 의견에서 윤석열, 김용현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진술 그리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는 군인이나 경찰관들의 진술은 증거라면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모의나 군인과 경찰의 출동에 그 어떠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특별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의 증거법칙에 따라 귀재판부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여부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을 취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검사 취지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여 무언가 피고인이 모르는 대북 상황 등이 있는가라고까지 생각했고 나중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을 비롯한 한덕수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서 집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여 대전교수로 나왔는데 누군가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를 동사 아닙니다. 실제로 뒤늦게 한덕수 전 총리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달려온 조태열 전 외무부 장관, 최성호 전 경제부총리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이 다르다. 모두 내가 책임진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발언만 한 채 국무위원 11명이 온 것을 확인하고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비상계엄의 내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보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이나 당시 위자료 참석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에 동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관련 지시사항 문구를 받았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 중임의 종사점에 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에게 국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첫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치본부장 배상학에게 출국 금지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 둘째,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희에게 구치소 등 교정소시의 수용 현황 및 이력을 파악하러 지시한 행위. 셋째,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정에 전화해서 법무부 간부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인력 파견 지시를 내는 점을 내란의 중의무정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체적 사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상한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 행위 자체에서도 국헌문화의 목적이 보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책위원실 등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획했다는 구체적 비상계엄의 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본비노인이 특별검사가 추가로 증거 신청한 대접견실 CCTV 영상 증거수문 904번입니다. 이 사항을 열람해봤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에 모여있던 피고인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는 발언 기회 한 번 주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만 몇 분 발언한 다음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지 약 1시간가량 경과한 이후에 계엄사령관 박한수가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에 발표하고 언론에 같은 날 23시 28분에 최초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는 제1호에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부터 다음 날 00시 10분경까지 법무부 간부회가 끝난 후 같은 날 00시 20분경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피고인의 장관 집무실에 들어와서 이 계엄사령부 포고는 제1호 위헌 소지 등을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인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수장관은 피고인의 이 세 가지 중의무정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곧 형법 제87조의 국권분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된다는 목적이나 범위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소장 30일에서 33일에 있는 포고령 발령 및 구체적 폭동의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그 자체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특별검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5에서 38면의 비상계엄에 따른 법무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지시 수명사항에 관해 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 41면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체도 보게 되면 공사실 중 1항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공모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에 가담하거나 그 모에 관여했던 사실이 없다는 점은 공사실 기자 자체로도 명백합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에 따르더라도 이른바 지시사항을 전달한 명단에 피고인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CCTV 영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두 개의 문건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므로 그중 하나가 계엄포고령이고 다른 하나는 지시문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는 증거에 증명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람한 CCTV 영상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하고 의혹제기 이상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증거기록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대책위실에 함께 있었던 그 누구도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검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8면에서 51면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서 46면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9월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서 계엄의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설령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약 190석에 달하는 야당 의석수를 감안할 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하므로 현실적으로 계엄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이미 제출해드린 의견서 46에서 72면에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공사실 중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라고 주장하는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지시 금지 부분에 관한 피고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자체는 제4호 헌법과는 달리 현행 헌법상으로는 비상계엄을 실시하더라도 국회 기능 정지는 할 수 없음이 헌법 77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분명한 이상 국회 기능 정지가 비상계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 즉 계엄사령관 포고는 제1호의 구체적 내용 안에서는 피고인이 그 포고의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 특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 같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내용이 계엄사령관 포고는 제1호에 들어가는 사실을 피고인이 포고령 발표 이전에 알았다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배상업에 전화를 한 것은 배상업이 비상계엄 선포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부 감옥 회의 등을 해야 하니 빨리 법무 송사 출근하라고 했을 뿐이지 계엄사로부터 출근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출근금지팀을 대기시키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배상업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저희 의견서 73에서 86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수사 피고인 내란 중미 종사 혐의로 주장하는 부분은 공상 52에서 56민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신용회에 2024년 11월 3일 23시 0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천법무처 청사를 폭행한 차량 안에서 공사실 기재와 같은 수용 현황이나 이력을 파악하는 지시로 말하면서 서울구치 등의 수용공간을 마련하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신용회의 검찰 점수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신용회는 일관되게 자신에게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지 수용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취지의 지시는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저희 의견서 81에서 9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검사가 피고인 내란 중미로 종사하는 합동수사본부 검사위 등 인력 파기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검사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우정, 임세진 등 관련자의 진술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공사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란 중미로 종사 부분에 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경황이 없어 법무장관으로서 이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법무부 감독을 소집하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그러한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평소 공직생활 중 매년 훈련해온 전시대비 을지훈련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해왔던 출입국 관리나 수용시설 관리, 계엄사 합수부 인력 파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이를 들어서 국헌분란을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해서 중임에 종사했다는 특별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방해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 공사실은 전부 부인합니다. 상세한 법리는 변호인 의견서 99면에서 105면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나 교정본부장 검찰과정에 행한 지시는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하는 통상적인 점검과 대비에 대한 지시일 뿐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있는 적법한 지시입니다. 특별검사 이 지시를 직권 남용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윤석열의 계엄습에 따른 불법행위의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가담할 불법적인 동기로 그 지시권을 남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 지시를 받고서 이를 이행할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의 나머지 부분, 즉 의문일을 하게 한 때 해당되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의 지시를 받은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온 일은 비상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부과 대비행위일 뿐이고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리에 비추게 되면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문일을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부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 2236 전후아버지 판결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반 사인의 경우를 달리 판단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위협적인 이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검토해보도록 의문일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본 바와 이와 같은 전후아버지 판결의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세진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의문문의를 하게 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임차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은 위 문건을 프린터 출력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누구에게도 전달한 바도 없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 문건 작성 지시는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방해의 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문문의를 하게 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력 해당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도 후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